한때 저는 제 삶이 슬픔과 외로움으로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고아원에서 시작된 여정은 저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도착한 한 통의 편지는 친어머니에 대한 비밀을 밝히며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 진실은 저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 감동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탐구해 보세요. 어린 시절 가장 선명한 기억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 고아원에서 김 아주머니가 파란색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을 준비하시던 모습입니다. 아주머니는 원장이 아니었고 고아원의 책임자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직원 중 한 분이었지만 제게는 온 세상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온 날은 봄바람이 살랑이는 서늘한 아침이었습니다. 고아원으로 이어지는 길은 길었고 길 양쪽에는 노란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짜주신 낡은 분홍색 목도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따뜻했던 시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김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사과를 깎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고 눈빛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운 제 마음에 살짝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주머니가 제 눈높이로 몸을 낮추며 작은 사과 한 조각을 내밀며 물으셨습니다. 은지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눈을 바닥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은지야,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 될 거야. 알겠니? 그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에 처음 온 날들 동안 저는 다른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방 구석에 앉아 낡은 목도리를 꼭 쥐고 있는 게 더 편했습니다. 하지만 김 아주머니는 제가 그런 상태로 있는 것에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아주머니는 제게 부엌으로 내려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부엌에서는 작은 의자에 앉아 아주머니 옆에서 채소를 다듬거나 그릇을 닦는 것을 도왔습니다. 제가 작은 도움을 줄 때마다 아주머니는 항상 칭찬해 주셨습니다. 잘했어, 은지야. 내 덕분에 아주머니가 한결 수월해졌구나. 어느 날 제가 그릇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왜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주머니도 예전에 너처럼 가족이 없던 적이 있었단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깨달았어. 꼭 가족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걸 말이야.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은지야. 그 말은 어린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주도의 비 오는 밤은 언제나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바람이 낡은 창틀을 스치는 소리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런 날이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는 대신 몰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는 항상 김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낡은 스웨터를 꿰매거나 아이들 옷을 손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잠이 안 와?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고도 제 존재를 알아차리셨습니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제가 대답하며 아주머니 곁으로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는 제주 해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해녀들은 단순히 물질만 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전통을 지켜내고 있단다. 비록 바다가 얼마나 차갑고 파도가 얼마나 높아도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저도 해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큰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해녀가 될 필요는 없단다. 하지만 해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강인함은 꼭 배워야 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그 이야기들은 비 오는 밤에 불안을 잊게 해주었고, 저를 조금씩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6번째 생일이 다가오던 날, 제주에는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생일을 특별히 축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아주머니는 달랐습니다. 아주머니는 직접 작은 케이크를 구워주셨고, 위에는 딸기 몇 개를 얹어 장식하셨습니다. 생일 축하해, 은지야.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며 케이크를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라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를 받아봤거든요. 초 불어야지.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초를 분 후 아주머니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과 닳아버린 색연필 한 세트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잖니? 아주머니가 찾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 새 건 아니지만 내가 그림을 그리기엔 충분할 거야. 저는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선물을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 어느 날 아주머니가 사과를 깎으시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은지야, 사과가 왜 달콤한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사과는 뜨거운 햇살과 차가운 비를 견뎌냈기 때문이야. 그 덕분에 잘 익어서 이렇게 달콤한 맛이 나는 거란다. 너의 삶도 마찬가지야. 힘든 시간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질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주머니의 그 말은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04년 저는 10살이 되었고 고아원 생활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긴 했지만 다른 아이들과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같이 놀기도 하고 웃기도 했지만 그들 속에서 제가 진정으로 어울린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특별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민규였고 그의 존재는 제 어린 시절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민규는 한여름 땡볕 아래 고아원에 처음 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항상 약간 헝클어진 검은 머리를 가진 아이였어요. 그리고 눈빛은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고아원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민규는 다른 아이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처럼 낯을 가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모두에게 환하게 웃으며 먼저 다가가는 아이였거든요. 민규와 처음 이야기를 나눈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고아원 뒤편 큰 나무 아래 앉아 전날 밤 침대에서 본 석양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잘 그리네. 갑자기 등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뒤돌아보니 민규가 밝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냥 그려본 거야. 잘 못 그려. 제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 그린 거지. 나는 이런 거 아예 못해. 그는 크게 웃더니 제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나는 민규야. 너는 이름이 뭐야? 은지야.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은지야. 이제 우리 절친하자. 그의 자연스럽고 당당한 말투 덕분인지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민규는 항상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저를 끌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민규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지야, 여기 제주 하늘처럼 별이 잘 보이는 데가 또 있을까? 민규는 별빛을 반사하며 빛나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진짜 어두워서 별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 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저녁 시간이 되면 몰래 고아원 뒤편 언덕에 올라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민규는 작은 노트 하나를 들고 다녔는데 거기에 자신이 알아본 별자리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민규는 별자리를 찾아가며 언젠가 파일럿이 되어 저 하늘을 가까이 날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지야, 너는 크면 뭐가 되고 싶어? 민규가 물었습니다. 글쎄, 그냥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를 기다려주는 집이 있으면 좋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규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꼭 찾게 될 거야.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말에 제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의 소망이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고아원에서의 생활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몇몇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을 괴롭히곤 했는데 저는 그들의 쉬운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민규가 오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운동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몇몇 큰 아이들이 다가와 제 노트를 뺏어갔습니다. 이런 낙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들은 비웃으며 노트의 한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민규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야, 당장 은지한테 돌려줘. 민규가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큰 아이들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은지 친구야. 그리고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김 아주머니께 말씀드릴 거야. 민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위협이 효과를 본 것인지 큰 아이들은 노트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냥 떠났습니다. 괜찮아? 민규가 노트를 주워 제게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고마워. 제가 대답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내가 항상 내 편이야. 민규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정말로 둘도 없는 팀이 되었습니다. 민규는 그저 괴롭힘을 막아준 친구가 아니라 학업에서도 제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민규는 수학에 능숙했는데 제가 가장 어려워하던 과목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는 함께 앉아 숙제를 했고 민규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수학은 정말 못하는 것 같아.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 나도 처음에는 별자리 하나도 못 찾았는데 이제 다 기억하잖아. 뭐든지 천천히 하면 돼. 민규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지 숙제뿐만 아니라 제 삶의 모든 어려움에도 적용되는 귀중한 조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규와 저의 우정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꿈과 기쁨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슬픔과 어려움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민규야, 너는 우리가 여기를 영원히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민규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우리가 이곳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내가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내가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 제가 대답하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민규와의 우정은 단순히 고독을 덜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족이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010년,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고아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해였습니다. 트렁크 가방 하나, 몇 벌의 옷, 그리고 고아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적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머릿속엔 막연한 꿈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이요. 서울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니고 고층 빌딩과 빛나는 간판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제주에서 자랄 때 보았던 넓은 하늘과 푸른 바다는 서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좁고 거리에는 끊임없이 자동차와 사람들의 소음이 가득했죠. 저는 두렵고 낯설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내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힘들겠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을 거야.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기에 저는 대학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첫 번째 사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손님들에게 메뉴를 설명하는 것도, 주문을 받는 것도 어려웠어요.
특히 까다로운 손님들을 대할 때면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맛없을 수가 있나요? 한 손님이 따지듯 말했을 때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사장님이 다가와 대신 사과하며 커피를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후 사장님은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지 씨,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고 실수에도 좌절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제주의 고아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주는 느긋했고 고아원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고 주변 사람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느라 남을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자취방으로 돌아오면 저는 혼자였습니다. 방은 좁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그래도 제겐 처음으로 가진 독립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고아원에서 민규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던 기억이 떠오르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 준비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면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고아원에서의 시간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특히 민규가 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은지야. 그냥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 그리고 카페 앞을 지나가는 대학생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 새로운 열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언젠가 저도 그들처럼 책을 들고 강의실로 향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조금 더 노력하면 꿈에 가까워질 수 있어. 카페에서 일하며 만난 사람들과의 작은 대화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고된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사장님의 가르침 덕분에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지 씨, 처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서울에서의 첫걸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아원에서의 기억과 스스로의 다짐 덕분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저를 시험하는 무대였지만 동시에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봄, 서울은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학 근처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나르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페 구석 창가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종이에 집중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는 주로 혼자 와서 조용히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여기 조명이 조금 어두운 것 같지 않나요? 그제야 제가 그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그 질문에서 뭔가 특별한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쪽 조명은 좀 약한 편이에요. 필요하시면 다른 자리로 옮기실까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그리면 오히려 집중이 잘 돼요. 제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로 그는 카페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서울예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스케치북과 연필을 들고 다녔고 그림 그리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곤 했습니다. 내 그림을 그려요? 제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그냥 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저는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림으로 자신의 세계를 표현한다는 것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식이었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아원에서의 이야기와 서울에서의 적응기를 들려주었고, 그는 예술가로서의 꿈과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은지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지훈이 한 번은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살아가는 게 대단해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가 한산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저는 커피를 마무리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 씨, 오늘은 일 끝나고 뭐 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무 계획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쉬려고요. 그럼 같이 산책할래요? 여기에 있는 벚꽃길이 정말 예쁘거든요. 저는 살짝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카페를 나서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저는 그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림을 함께 보고 때로는 그의 작업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훈의 가족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훈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랐고 그의 부모님은 예술을 전공한 아들이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은지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훈이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며 말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배경도 없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너의 미래를 생각해라. 그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아직 학업도 끝내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지우는 제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의 가족의 반대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우는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저보다 더 큰 꿈을 이뤄야 해요. 저는 당신을 위해 물러날게요. 제가 말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와의 이별 후 저는 오랫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 그의 손길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훈과 함께했던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제게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그의 그림, 그리고 그의 꿈은 제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을 진심으로 느끼고 서로를 아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지훈과의 첫사랑은 제게 아픔과 성장을 동시에 가져다준 경험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2015년, 저는 교사로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였지만 그날의 맑은 바다와 활기 넘치는 거리 덕분에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뒤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해운대 근처를 걷고 있었는데 한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야. 돌아보니 그곳에는 오래된 친구 서민규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친근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피로가 엿보였습니다. 민규야, 여기서 널 만나다니 정말 반갑다. 우리는 길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규는 이제 결혼했고 4살 된 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부산의 작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 만성질환 때문에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해. 민규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일을 하면서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규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밝음 뒤에 숨겨진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힘들겠다, 민규야. 그런데도 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쉽지는 않지. 하지만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민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가 얼마나 깊은 사랑과 희생으로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직장에 나가고 퇴근 후에는 아들을 돌보고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은 힘들고 고단했지만 민규는 한 번도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이 정말 귀여워. 웃는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려. 민규가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에는 민규의 모든 노력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민규야.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규를 만나고 나서 저는 가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민규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쉽지 않아. 하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겠지. 부산에서의 만남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민규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내 삶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그날 이후로 민규는 제게 단순한 어린 시절 친구 이상으로 삶의 본질과 희생의 가치를 가르쳐 준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6년 저는 드디어 꿈꿔왔던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서울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첫 학기는 설렘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죠. 하지만 동시에 제가 맡은 아이들 중 일부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들을 마주할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제 학급에는 동현이라는 조용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수가 적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교실 구석에서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띌 때가 많았죠.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자 동현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방에서 가져온 찬밥과 김치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동안 그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다시 교실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동현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동현아,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할래? 제가 부드럽게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재미있어.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조심스럽게 물어본 결과 동현은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셨고 지금은 할머니와 함께 오래된 주택가의 작은 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연로하셔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동현은 그런 가정 환경 탓에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동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에게서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홀로 외로움을 견디며 지냈던 시간, 세상과의 거리를 두려워했던 그때의 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동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가끔 글을 남겨두고 함께 책을 읽거나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동현아, 이 문제를 풀어볼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줄게. 제가 격려하자 그는 천천히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그는 정답을 찾아냈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도 할 수 있잖아. 잘했어. 제가 칭찬하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년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저는 그가 잘하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년아, 내 그림을 선생님이 봐도 될까? 그는 쭈뼛거리며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공책 속에는 단순하지만 정성스레 그린 풍경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멋지다. 이 그림들로 교실에 전시를 해도 될까?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그 후로 동년은 그림을 통해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학급 친구들도 그의 그림에 관심을 보이며 칭찬하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동년을 돕는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희망은 아주 작은 관심과 격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 멋진 화가가 될 수 있을까요? 동년이 한 번은 물었을 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이미 충분히 특별한 아이야. 내가 믿고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어. 그의 눈에는 믿음과 열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년과 같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는 사랑과 책임의 무게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과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저는 매일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동년이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린 시절 김 아주머니가 저를 위해 보여주셨던 사랑과 관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게도 동년에게도 단순한 희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018년 서울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경력도 쌓인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바쁘게 지내며 많은 것을 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고향 제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느꼈던 따뜻함과 그곳에서 받았던 사랑을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주로 가는 배에 오르던 날, 가슴 속에는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며 저를 감싸는 듯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가는 어른이 되었으니까요. 제주에 도착한 뒤 저는 가장 먼저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조금 낡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그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죠. 은지야, 정말 너구나. 저를 가장 먼저 반겨준 사람은 바로 김 아주머니였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주말마다 고아원을 돕기 위해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는 감격스러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했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자랐구나. 너도 이제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된 거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머니.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돌려주고 싶어요. 고아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날, 저는 어릴 적 제 모습과 닮은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다양한 사연을 안고 이곳에 왔고, 저처럼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보람차면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최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너희들은 여기서 안전해.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일하면서 저는 자주 김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변함없는 따뜻함으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은지야, 너를 보면 정말 뿌듯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으니 말이야.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어릴 적 아주머니가 저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차례야. 그게 내가 이곳에 온 이유 아니겠니? 그 말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고아원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히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사명과도 같았으니까요. 고아원에서 일하며 저는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넘어 그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업 기술을 가르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원장님께 제안했을 때 원장님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은지 선생님, 아이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해서 저는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에게 요리, 공예, 컴퓨터 기술 같은 기본적인 직업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소극적이던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한 아이가 제게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주로 돌아온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제 삶의 사명을 발견한 일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시간은 제게 큰 의미를 주었고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일,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표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2019년 어느 흐린 봄날, 저는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바쁜 하루를 보내던 중 고아원의 우편함에서 저를 향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달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고 글씨체는 다소 서툴러 보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지 씨, 저는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만날 수 있다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라니? 제가 태어난 후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가 지금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뒤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편지의 내용이 사실일지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찾아가 보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릴까?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라며 저는 이미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가족은 꼭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고아원의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하지만 이번 편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갈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저는 편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고 통화를 연결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지 씨, 저는 당신의 어머니와 알고 지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제주의 한 작은 찻집에서 편지의 달신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찻집으로 들어섰을 때 중년의 여성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작고 단정한 외모에 약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은지 씨죠?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제 어머니에 대해 알고 계신다고 하셨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대신 그녀와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정숙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제 어머니는 젊은 시절 제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밝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나이가 2살이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항상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죠. 당신이 얼마나 귀엽고 그녀의 삶의 빛이었는지요. 정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사실은 위로가 되었지만 그녀를 직접 만나볼 수 없다는 현실은 너무나도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와의 만남이 끝난 뒤 저는 혼자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있었다면 나는 지금과 다를까? 하지만 그런 상상은 결국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가 만날 수 없는 곳에 계셨고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아주머니가 어릴 적 제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은지야, 가족은 꽃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야. 너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 가족이란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이제 제가 받은 사랑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아주머니, 고아원의 아이들,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사랑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하며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머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정숙 씨가 알려준 작은 언덕 위의 묘지에는 한정이 사랑하는 딸의 어머니라고 적힌 비석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았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사랑을 제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2020년의 봄, 제주는 늘 그랬듯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돌봄만 제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해.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해. 저는 고아원의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직업기술과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저는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제주의 작은 기업들, 학교, 그리고 재능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요리, 공예, 컴퓨터 기술, 그리고 기본적인 금융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워크숍을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 워크숍 날, 저는 약간 긴장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교실에 모인 아이들은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믿고 따라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모든 것은 너희들의 미래를 위한 거야. 너희들 모두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마. 제가 말했을 때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아이들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던 아이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워갔습니다. 한 번은 요리 수업 중에 아이들 중 한 명이 직접 만든 김밥을 저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든 거예요. 어때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김밥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의 노력과 열정을 담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으니까요. 정말 훌륭해. 너는 요리에 정말 소질이 있구나. 제가 칭찬하자 아이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나중에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프로젝트는 점차 지역 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전해들은 지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해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 프로젝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촬영 중 저는 고아원에서의 어린 시절과 지금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저처럼 누군가의 도움으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제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다큐멘터리는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출판사에서 제게 책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자신이 없었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은 제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의 삶, 서울에서의 도전, 그리고 다시 제주로 돌아와 시작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제가 이 여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았습니다. 행복은 완벽한 결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데서 온다. 프로젝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 속에서 확장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얻은 아이들은 점차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고등학교에 가요. 거기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한 아이가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성장은 곧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며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로부터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주의 고아원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며 저는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